안녕하세요. 사연캠프 진행자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25일 사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라고. 그냥 이혼이나 해줘. 질질 끌지 말고. 남편이 소파에 앉은 채로 내뱉었습니다. 옆에 앉은 여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는 땡큐지. 이틀 전 이 남자는 피를 토하고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위암 3기.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달려온 아내에게 돌아온 건 상간녀 옆에 앉은 남편의 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혼해주겠다고. 단 당신이 원하는 대로는 절대 안 된다고. 그리고 몇 달 뒤 모든 것을 잃은 건 저가 아니라 저 남자였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행운이 깃들길 사연 캠프가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2시 욕실에서 무언가 쏟아지는 소리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처음에는 태주가 물컵을 떨어뜨린 줄 알았죠. 그런데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꺽, 꺽, 마치 무언가를 억지로 토해내는 듯한 소리가 욕실 문 너머로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나 욕실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하얀 세면대 위에 번진 시뻘건 핏자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주가 세면대를 양손으로 붙잡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입가에 핏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태주야, 이게 뭐야? 이거 피잖아. 저는 태주의 등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태주가 수건으로 입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속이 좀 안 좋아서 그래. 들어가자.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게 괜찮은 거야? 세면대 좀 봐. 태주가 수도꼭지를 틀어 핏물을 씻어내며 대수롭지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태주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병원 가자. 지금 당장. 이 새벽에 무슨 병원이야. 내일 가면 되지. 내일이 아니라 지금. 피를 토했는데 내일이 어딨어. 태주는 한숨을 내쉬며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잠옷 위에 패딩을 걸치고 태주를 부축해 아파트 앞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태주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고 저는 태주의 손을 꼭 쥔 채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내시경, 검사와 피검사를 마치는데 꼬박 3시간이 걸렸습니다. 의료진이 결과를 좀 더 정밀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이틀 뒤 외래 예약을 잡아줬고 태주는 거 봐, 별거 아니래라며 먼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응급실 복도 의자에 홀로 앉아 10년 전 제과 공방에서 빵을 굽던 27의 내가 떠올랐습니다. 태주와 결혼하면서 공방을 그만뒀고 그 뒤로 나라는 사람은 정태주의 아내, 정수아의 엄마로만 존재했습니다. 이틀 뒤 정밀 검사 결과를 듣는 날이 왔습니다. 태주는 아침부터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나 오늘 미팅 있어서 병원 못 가. 결과 나오면 네가 대신 들어줘. 본인 검사 결과를 나보고 대신 들으라고? 별거 아닐 거야. 들어보고 문자 줘. 태주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저를 면담실로 불렀습니다. 의사가 CT 사진을 모니터에 띄우며 입을 열었습니다. 보호자분,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암 3기입니다.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의사의 입이 움직이는 건 보이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분, 괜찮으세요? 네. 네, 들었습니다.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에게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다음 외래 때 본인이 오시면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담실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복도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다음 외래 전에 내가 먼저 말해야 하나? 아니, 내가 오늘 직접 이야기하자. 저는 오늘 저녁에 집에서 태주한테 알리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후 5시 수아의 태권도 학원이 끝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동에 사는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영은 수아 친구 지호의 엄마로 평소에 학원 픽업을 번갈아 해주는 사이였죠. 선영아, 나 오늘 급한 일이 생겼는데 수아 픽업 좀 부탁해도 될까? 당연하지. 지호랑 같이 데리고 올게. 천천히 와. 전화를 끊고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여는 순간 신발장 위에 놓인 빨간 하이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실 쪽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 발 복도를 지나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는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태주, 그리고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테이블 위에 디저트 박스와 커피잔 2개가 놓여 있었고 여자의 손이 태주의 팔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태주가 저를 봤습니다. 일어서지도 않았습니다. 귀찮다는 듯이 한숨을 내쉬더니 여자 쪽을 한번 힐끗 보고는 저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잘됐다. 할 말 있었어. 우리 이혼하자. 가슴팍을 누군가 주먹으로 내리친 것 같았습니다. 옆에 앉은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여자는 누구야? 어쩌라고. 그냥 이혼이나 해줘. 질질 끌지 말고. 옆에 있던 여자가 입꼬리를 올리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는 땡큐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 사람한테 암이라는 걸 알려주러 온 건데 이 사람이 살 날이 얼마 안 남을 수도 있다는 걸 말해주려고 달려온 건데 10년을 이 남자한테 다 바쳤는데 돌아온 건 저 여자 옆에 앉은 남편의 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복도를 지나 계단통에 주저앉았습니다. 목구멍 안에서 울음이 터져나왔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으로 무릎을 내리치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선영에게 전화해서 수아를 조금만 더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시는 저 남자 때문에 울지 않겠다. 암 사실을 알려줘야 하나 잠깐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방금 그 장면이 눈앞에서 어른거릴 때마다 동정심 따위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오늘은 절대 알려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선영 집에서 수아를 데려와 급하게 검색해둔 집 근처 단기 임대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수아가 낯선 방 안을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여기서 자? 오늘은 엄마랑 여행 온 거야. 재밌지? 수아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고르게 잠든 뒤 저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야근이 잦아진 3년 전부터의 행동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주말마다 회사에 간다던 것, 어느 날 갑자기 바뀐 향수 냄새, 점점 줄어든 대화, 항상 뒤집어 놓던 휴대폰, 전부 징후였습니다. 저만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아를 학교에 보낸 뒤 인터넷 뱅킹을 열었습니다. 태주와 공동 명의로 된 카드의 사용 내역을 3년치 조회했습니다. 호텔 식당, 백화점 명품관, 성수동 레스토랑, 반복되는 결제 내역이 줄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인스타그램을 찾았습니다. 공개 계정이었죠. 고급 레스토랑 사진, 명품 가방 사진, 위치 태그까지. 카드 결제 날짜와 장소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캡처해서 USB에 저장했습니다. 그때
문득 대학 동기 단톡방이 떠올랐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다가 한 이름이 눈에 걸렸습니다. 강도윤. 같은 학번, 군대 다녀와서 함께 졸업한 한 살 위 동기. 프로필에 가사 전문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조별 과제 때마다 묵묵히 도와주던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단톡방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도윤이 받았습니다. 하은아, 정말 오랜만이다. 10년 만에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목이 메어서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윤아, 법률 상담 좀 받고 싶은데 내일 사무실로 와. 시간 비워둘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나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도윤의 법률사무소 문을 열었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책장에 빼곡히 꽂힌 법률 서적과 깔끔하게 정돈된 책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맞았습니다. 대학 때보다 얼굴이 각이 잡혔고 눈가에 잔주름이 생겼지만 묵직한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앉아. 커피 줄까? 아니, 괜찮아. 바로 얘기할게. 저는 USB를 꺼내 도윤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도윤이 노트북에 USB를 꽂고 파일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공동 카드 사용 내역, 그 여자의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 날짜와 장소가 일치하는 자료들. 도윤의 눈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3년치 내역이 다 있네. 정황 증거로는 충분해. 그럼 이걸로 되는 거야? 도윤이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손가락으로 턱을 짚었습니다. 정황 증거만으로도 유리하긴 한데 결정적인 건 하나 더 있으면 좋아. 현장 사진이나 태주 본인이 불륜을 인정하는 녹취 같은 거. 흥신소를 쓸 수도 있고 흥신소까지 써야 해? 상대가 끝까지 발뺌하면 필요할 수도 있어. 근데 일단 이 정도면 유책 배우자 입증은 가능하니까 위자료하고 재산 나누는 데서 네가 유리해. 도윤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은아, 하나 물어볼게. 양육권 네가 가져올 거지? 당연하지. 수아는 내가 키워. 그러면 경제적으로 자립할 기반을 빨리 만들어야 해. 태주 쪽에서 양육권을 무기로 쓸 가능성이 높거든. 전업주부라 수입이 없다. 아이를 키울 능력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 통장 잔고 200만 원. 그게 10년 결혼 생활에서 제 이름으로 남은 전부였습니다. 도윤이 저의 표정을 읽었는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하자. 네가 못할 일 아니야. 사무실을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주였습니다. 손가락이 멈칫했지만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빨리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재산 같은 거 욕심 부리지 마. 깔끔하게 끝내자. 저는 걸음을 멈추고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 그리고 끊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10년 만에 처음으로 저 남자한테 아니오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떨림 속에서도 묘하게 가슴을 시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아를 재우고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반갑게 울렸지만 제 입에서 나온 말에 금세 싸늘해졌습니다. 엄마, 나 이혼하려고.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네가 뭘 잘못했길래 이혼이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태주가. 수아는 어쩌려고. 이혼하면 애가 불쌍하지. 참고 살 수는 없어? 엄마, 그 사람이 집에 여자를 데려왔어.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에 엄마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일단 수아 데리고 이리 와라. 아니야.
나 혼자 해결할게. 엄마한테 짐 되기 싫어. 전화를 끊고 나니 위로를 받은 게 아니라 가슴에 돌 하나를 더 얹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원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주소를 알았는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은아, 이게 무슨 짓이야? 태주가 요즘 힘든 시기인데 네가 좀 이해를 해줘야지. 어머니, 아들이 바람을 피웠어요. 집에 여자를 데려왔어요.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남자가 좀 그럴 수 있지. 네가 잘했으면 그랬겠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 끝에 앉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양육권은 내가 수아를 직접 키우겠다. 넌 직업도 없잖아. 애를 어떻게 키울 건데? 어머니, 수아는 제가 키울 겁니다. 뭘 믿고? 돈 한 푼 못 버는 주제에? 시어머니가 일어서며 문 앞에서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잘 생각해. 법적으로 해봐야 너한테 좋을 거 없어.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천장을 올려다보며 시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직업도 없잖아. 애를 어떻게 키울 건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밥하고 빨래만 한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 서랍을 뒤졌습니다. 서류함 깊숙이에서 빛바랜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제과 기능사 자격증. 결혼 전에 딴 건데 접힌 자국만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방 경력 증명서. 이게 아직 있었구나. 이 종이 쪼가리 2장이 지금 내 인생에서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구청 홈페이지를 뒤졌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창업 지원 사업이라는 항목이 눈에 걸렸습니다. 지원금 2천만 원에 무상 교육까지.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인터넷 뱅킹 알림이 울렸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계좌에서 3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태주가 본인 인증으로 인출한 거였습니다. 바로 도윤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윤아, 공동계좌에서 3천만 원이 빠졌어. 태주가 뺐어. 당장 재산 보전 신청 넣을게. 더 빼가기 전에 막아야 해. 도윤이 잠시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하은아, 카드 내역 분석해봤는데 지난 2년 동안 그 여자한테 흘러간 돈이 수천만 원은 되는 것 같아. 태주가 그냥 이혼만 하려는 게 아니야. 재산을 빼돌리고 너를 빈손으로 내보내려는 거야.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재산 보전 신청을 넣은 다음 날 태주가 원룸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서며 눈을 부릅댔습니다. 너 변호사까지 붙였어? 가처분이 뭐야 이게.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나는 정당한 내 권리를 찾는 거야. 수아는 우리 엄마가 키운다. 법적으로 싸워봐야 전업주부한테 양육권 안 줘.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해보자. 태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태주가 사라진 뒤 부들부들 떨리는 두 손을 주먹 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주말 수아를 데리고 집 근처 공원에 갔습니다. 수아가 그네를 타다 말고 내려와 제 옆에 섰습니다. 엄마, 우리 왜 집에 안 가? 아빠는 왜 안 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수아의 눈높이에 맞춰 쪼그려 앉았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좀 따로 지내기로 했어. 근데 수아가 제일 중요한 건 변함없어. 알지?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꼬리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수아를 끌어안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지킨다고.
이혼 소송 서류를 정식으로 법원에 접수한 날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도윤이 말했습니다. 태주 쪽 변호사한테 연락 왔어. 협의 이혼으로 빨리 끝내자는 조건인데 위자료 3천만 원의 양육권은 시어머니한테 넘기는 거야. 뭐? 3천만 원? 양육권을 시어머니한테? 응. 양육권을 미끼로 재산 나누는 걸 줄여보려는 수작이야. 저는 멈춰서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양육권은 당연히 내 거고 재산도 정당하게 받을 거야. 거절해. 그날 밤 수아가 잠든 옆에 누워 사업계획서를 마지막으로 펼쳤습니다. 내일이 구청 창업 지원 사업 서류 접수 마감일이었습니다. 이력서에 적힌 내 경력이 초라했습니다. 제과 기능사 자격증, 공방 경력 2년, 그리고 전업주부 10년. 한숨이 나왔지만 수아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나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업계획서의 마지막 문장을 고쳐 쓰고 불을 껐습니다. 구청 창업 지원 사업 서류를 접수하고 2주가 지났습니다. 면접 심사를 받는 날 구청 2층 대기실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서류 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주변에는 저처럼 면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서너 명 앉아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앉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많이 긴장되시죠? 처음이세요? 네, 처음이에요. 저는 오정란이라고 해요. 이 프로그램에 창업 멘토로 참여하고 있어요. 심사위원은 아니고 합격하신 분들 컨설팅 해드리는 쪽이에요. 짧은 단발머리에 검은 재킷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눈매가 날카로웠지만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가볍게 인사하며 이름을 밝혔습니다. 서하은이에요. 제과 쪽으로 지원했습니다. 아, 제과요? 사업계획서 보면 대학 때 식품영양학과 나오셨겠네. 대화를 이어가던 중 오정란이 제 서류 봉투 위에 적힌 이름을 흘끗 보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남편분 성함이 정태주 씨 아니세요? 동원건설 다니는 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정란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어떻게 아세요? 오정란이 대답하려는 순간 안쪽에서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면접실로 들어가면서 오정란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면접은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면접실을 나오니 오정란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정란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서하은 씨, 잠깐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구청 근처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정란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동원건설 협력업체를 운영해요. 정태주 과장님하고 업무상 접점이 있었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정태주 씨랑 윤세라 씨 관계 회사 안에서 다들 알고 있었어요. 공공연한 비밀이었죠. 커피잔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오정란이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걸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다만 최근에 저희 회사 납품 대금 정산이 계속 밀리면서 동원건설 쪽에 내부 감사가 시작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정태주 씨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내부 감사요? 무슨 이유로요? 자금 관련이라는 것까지만 들었어요. 그 이상은 저도 몰라요. 근데 대비는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카페를 나와 곧장 도윤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도윤에게 오정란이 전해준 내용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도윤이 팔짱을 끼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이면 횡령 혐의가 붙을 수 있어. 그러면 이혼 재판에서 유책 사유가 더 무거워지지.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건 맞는데
태주가 궁지에 몰리면 더 위험하게 나올 수 있어. 당분간 태주랑 직접 만나지 마. 연락도 하지 말고. 도윤의 얼굴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추가 증거 확보는 내가 할게. 하은아, 불륜의 횡령까지. 이거 쉬운 싸움은 아닐 수 있어. 사무실을 나오며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1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내가 하나도 몰랐구나. 내가 밥을 짓고 빨래를 개고 수아를 재우는 동안 이 남자는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건지. 그로부터 일주일 뒤 구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창업 지원 사업에 합격했다는 통보였습니다. 지원금 2천만 원과 무상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였죠. 전화를 끊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태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과는 전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나 오늘 병원 갔는데 의사가 위암 3기래. 너 알고 있었어?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태주가 뒤늦게 외래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의사한테 직접 들은 거였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으면서 왜 말 안 했어? 그날 알려주려고 갔었어. 근데 네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수화기 너머로 태주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올라오는 연민을 억눌렀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동정할 자격도 나한테는 없었습니다. 태주의 암 사실이 시어머니에게 전해지면서 모든 게 뒤집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암이야. 암. 근데 이혼 소송이 말이 되냐? 어머니, 저도 놀랐어요. 근데 그거랑 이혼은 별개예요. 사람이 어떻게 아픈 남편을 버려. 주변에서 뭘 하겠어. 네가 좀 참아. 시어머니가 원룸 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울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바람 피운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해서 피해자인 내가 가해자가 되어야 하는 건지, 입을 열면 소리를 지를 것 같아서 꾹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간 뒤 태주의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는 말을 시어머니가 흘리고 갔습니다. 아내 된 도리가 있지, 암 걸린 남편을 버리다니. 저는 아무한테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가락질이 숨을 조여왔습니다. 그 와중에 세라도 움직였습니다. 태주의 암 사실을 전해 듣자마자 세라가 태주한테 문자 하나를 보냈다고 합니다. 아픈 사람 간병은 못해. 미안. 그 한 줄로 끝이었습니다. 세라가 연락을 끊어버리자 태주는 새벽마다 저한테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도윤에게 연락해서 태주한테 통보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 하라고. 숨 돌릴 틈도 없이 창업 준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소규모 상가를 알아보러 다녔지만 보증금과 설비비를 합하면 지원금 2천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은행 대출도 알아봤지만 전업주부라 소득 증빙이 없어 돌아오는 건 거절뿐이었습니다. 그때 구청 창업 지원 사업 컨설턴트가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안내해줬습니다. 동시에 오정란에게 전화를 걸어 상가 정보를 부탁했습니다. 오정란이 바로 다음날 연락을 줬습니다. 하은 씨, 내가 올해 거래한 건물주 한 분이 있는데 15평짜리 상가를 내놨어요. 내가 보증을 서줄 테니까 보증금 분할 납부로 협의해 볼게요. 정란 선배님,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오정란이 전화기 너머로 웃었습니다. 나도 20년 전에 남편한테 버림받고 혼자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때 누군가 손 한번 잡아줬으면 싶었거든.
선배가 해줄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오정란의 보증과 소상공인 대출을 합쳐서 15평짜리 상가를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빵집을 열 거야. 수아가 눈을 반짝이며 소리쳤습니다. 진짜? 엄마 빵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데. 수아를 재운 뒤 밤새 노트에 인테리어, 계획과 메뉴를 적어 나갔습니다. 이 작은 가게 하나에 나와 수아의 미래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가 계약 소식을 들은 태주가 또 일을 벌였습니다. 태주 측 변호사가 이 일을 제기해 온 겁니다. 재산 나누는 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 공동 재산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부당하다. 도윤이 전화로 상황을 알려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정부 지원금은 하은이 개인 자격으로 받은 거고 대출도 하은이 명예 사업자 대출이니까 부부 공동 재산이랑 상관없어. 반박 서면 바로 넣을게. 그러면 가게 준비는 계속해도 돼? 해도 되는데 태주 쪽이 계속 물고 늘어지면 신경전이 이어질 수는 있어. 전화를 끊고 이 말을 짚었습니다. 창업 준비에 쏟아야 할 시간이 법적 공방에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수아가 잠든 뒤 셔터가 내려진 가게 앞에 혼자 섰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먼지 묻은 유리문이 보였습니다. 태주의 방에 시댁의 압박, 빠듯한 자금, 양육권 싸움,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수아도 끝입니다. 원룸으로 돌아와 도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태주 쪽 이해 제기 빨리 정리해줘. 나 가게 열어야 해. 도윤이 태주 측 이해 제기에 대한 반박 서면을 넣고 5일 뒤 전화가 왔습니다. 태주 쪽에서 이해 제기 철회했어. 창업 자금 출처가 정부 지원금이랑 개인 사업자 대출인 게 명확하니까 더 끌고 갈 명분이 없었던 거지. 진짜? 진짜. 이제 가게 준비해. 시간 없다. 전화를 끊자마자 가게로 뛰어갔습니다. 밀려있던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공사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수아를 데리러 학교 앞에 갔을 때 수아의 얼굴을 보자마자 말이 나왔습니다. 수아야, 엄마 빵집 곧 열린다. 수아가 책가방을 메고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만세, 만세. 아이의 환호 소리가 학교 앞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난 한 달 반 동안 짓누르고 있던 것이 한순간에 거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고 저는 매일 상가에 나가 직접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업체에 다 맡기면 비용이 2배로 뛰니까 할 수 있는 건 직접 하기로 한 거였죠. 롤러에 하얀 페인트를 묻혀 벽을 칠하고 바닥에 떨어진 페인트를 닦고 선반을 조립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오정란이 예고 없이 상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페인트가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저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역시 직접 하고 있었구나. 오정란 뒤에 40대 남자가 한 명 서 있었습니다. 이분은 제과 원재료 납품업체 사장님이에요. 소규모 매장에도 소량 납품해 주시는 분이야. 소개시켜 주려고 데려왔어. 납품업체 사장님과 인사를 나누고 단가와 납품 조건을 이야기하는 사이 오정란이 페인트 롤러를 집어들고 벽을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말렸습니다. 선배님 됐어요. 손에 묻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나도 20년 전에 남편한테 버림받고 혼자 가게 열었을 때 이렇게 페인트 칠했거든. 오정란이 롤러를 굴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안 도와줬어. 혼자 울면서 벽 칠했지. 그래서 하은 씨한테는 그러고 싶지 않아.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 건네는 손이 이렇게 따뜻한 줄 처음 알았습니다. 오정란과의 만남 일주일 뒤
오픈 준비를 하다가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하는데 눈에 익은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민지. 대학 시절 제과 동아리에서 함께 활동했던 3살 아래 후배였습니다. 프리랜서 파티시에로 활동하고 있다는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메시지를 보냈더니 민지가 바로 답장을 줬습니다. 언니, 세상에, 빵집 여는 거야? 나 오픈 때 도와줄게. 시그니처 메뉴 개발도 같이 하자. 그날부터 민지가 상가에 나와 함께 레시피를 테스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화를 재운 뒤 매일 밤 반죽을 치고 오븐 온도를 조절하고 맛을 보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크림치즈 타르트와 수아가 좋아하는 곰돌이 모양 쿠키를 시그니처 메뉴로 확정했을 때 1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손끝에서 다시 깨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소송을 접수하고 약 2달 뒤 이혼 재판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태주가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태주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태주가 현재 암 투병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아픈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공동 카드 호텔 결제 내역, 세라의 공개 인터넷 게시물과 카드 사용 일자가 일치하는 자료, 흥신소가 확보한 태주와 세라의 동행 사진을 차례로 제출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남자의 고개가 떨어지는 걸 바라보면서 저는 통쾌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2개월 뒤 다음 기일을 잡으며 양육권과 재산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겠다고 했습니다. 첫 공판 다음 주 베이커리 오픈 3일 전이었습니다. 상가에서 오븐 시운전을 하며 첫 시식용 빵을 구웠습니다. 오븐 문을 여는 순간 갓 구운 빵 냄새가 작은 가게 안에 퍼졌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10년 전 공방에서 처음 빵을 구웠던 27의 내가 눈앞에 겹쳐 보였습니다. 민지가 빵을 한 입 베어 물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언니 손맛 그대로야. 진짜 하나도 안 변했어. 눈물이 났습니다.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수아가 학교 끝나고 달려와서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엄마가 만든 거 맞아? 당연하지. 엄마가 만든 거지. 수아가 빵을 양손에 들고 씹는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픈 당일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수아의 아틀리에. 오정란이 꽃바구니를 들고 왔고 민지가 진열대에 빵을 가지런히 놓았고 선영이 지호 손을 잡고 축하하러 왔습니다. 소박한 시작이었지만 제 의지로 세운 무언가가 처음으로 세상에 존재하게 된 거였습니다. 첫날 매출은 12만 원이었습니다. 한 명 한 명 손님에게 직접 빵을 건넸습니다. 수아가 카운터 옆 작은 의자에 앉아 숙제를 했습니다. 그 풍경이 제가 그토록 원하던 우리만의 일상이었습니다. 오픈 첫 주 매출은 하루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를 오갔습니다. 오정란의 조언으로 인근 카페 2곳에 납품 제안서를 넣었고 민지가 인터넷에 가게 사진과 빵 사진을 올려 홍보했습니다. 단골이 1명, 2명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주가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은아, 며느리가 간병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태주가 얼마나 힘든데. 어머니, 저는 이제 이혼 소송 중인 사람입니다. 간병 의무가 없어요. 이게 사람이 할 소리냐?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다시 오븐 앞에 섰습니다. 오픈 2달 뒤
이혼 재판 두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양육권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태주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은은 경제적 기반이 불안정하고 태주의 모친이 직접 양육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니 양육권을 맡겨야 한다고. 도윤이 반박했습니다. 태주가 횡령 의혹으로 회사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사실, 항암 치료 중이라 본인이 양육할 수 없는 상태인 점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베이커리를 운영하면서 수아를 안정적으로 돌보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수아의 학교 출석 기록, 담임 선생님 소견서, 가게에서 수아가 숙제하는 사진. 재판부가 가정조사관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정조사관이 베이커리와 원룸을 방문한 날 저는 평소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수아가 조사관에게 밝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랑 여기 살아요. 엄마가 빵 만들어주고 같이 숙제해요.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물었습니다. 수아야, 아빠 얘기 좀 해줄 수 있어? 수아의 입이 멈췄습니다. 밝게 웃던 얼굴이 굳더니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조사관이 더 묻지 않고 메모를 적었습니다. 저는 수아의 숙인 고개를 바라보며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이 아이 안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가정조사관이 돌아간 날 밤 수아를 재우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아야, 아까 아빠 얘기 나오니까 속상했어? 수아가 이불을 끌어올리며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아주 작은 목소리가 이불 속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많이 아프다면서 아빠 죽는 거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할 때 수아가 엿들은 거였습니다. 저는 수아의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치료받고 있어. 걱정 안 해도 돼. 수아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손의 힘에서 이 아이가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소송을 접수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세 번째 공판이 열리는 날 법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정조사관 보고서가 나에게 유리하게 나왔다는 건 도윤에게 들었지만 막상 판결을 앞두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태주가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2달 전보다 더 말라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 때문인지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양육권은 원고 서하은에게 부여한다. 위자료 5천만 원. 부부 공동 아파트 매각 대금 및 금융자산은 6대4 비율로 나눈다. 도윤이 옆에서 작게 말했습니다. 이겼어, 하은아.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에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법정 안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8개월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2시에 피를 토하던 태주,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던 두 사람, 어쩌라고, 이혼이나 해줘라는 말, 계단통에서 울던 밤, 시어머니의 손가락질, 빈 상가 앞에 혼자 서 있던 금요일 밤,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햇살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한참을 서서 울었습니다. 도윤이 옆에 서서 아무 말 없이 기다려줬습니다. 도윤아, 응, 나를 지켜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는데 8개월이 걸렸습니다. 재판이 끝난 주부터 가게에 손님이 부쩍 늘었습니다. 민지가 인터넷에 올린 홍보 덕분에 혼자 재기한 엄마의 빵집이라는 이야기가 동네 커뮤니티에서 퍼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하루 매출이 40만 원을 넘겼습니다. 오정란이 소개해준 카페 2곳과 정식 납품 계약도 맺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아의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수아가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 빵집 사장님이야라고. 전화기를 붙잡고 웃었습니다. 퇴근 후 수아와 함께 가게를 정리하고 남은 빵을 반으로 잘라 나눠 먹었습니다. 수아가 크림치즈 타르트를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맛있다. 매일 먹고 싶어? 매일 먹으면 질리지. 안 질려. 절대 안 질려. 수아와 마주 앉아 빵을 먹는 이 저녁이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재판 뒤풀이를 겸해서 도윤과 단둘이 밥을 먹었습니다. 동네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도윤이 국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하은아, 사실 대학 때 너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도윤이 거기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뭔지. 졸업식 날 도윤이 뭔가를 말하려다 삼킨 표정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고마워. 진심으로. 근데 지금은 내가 혼자 서는 게 먼저야. 도윤이 국밥 그릇을 다시 들며 웃었습니다. 알아. 그냥 옆에 있을게. 그 웃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지난 8개월 동안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안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매출이 안정되면서 수아와 저만의 생활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가게에 출근하고 수아는 학교에 가고 오후에 수아가 가게에 와서 숙제를 하고 저녁에 함께 집에 돌아오는 하루. 이 반복되는 일상이 10년 만에 처음 느끼는 내 삶의 주인이 된 감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세수를 하다가 거울을 봤습니다. 결혼 전의 표정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다만 수아가 가끔 밤에 잠꼬대로 아빠를 부르는 건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태주의 항암 치료 경과가 좋지 않다는 소식도 시어머니를 통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가슴 한쪽에 돌덩이가 하나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이 최종 확정된 날 구청에 가서 신고를 마쳤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뽑았습니다. 태주의 이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10년이 종이 한 장 위에서 정리된 거였습니다. 가게로 돌아와 혼자 크림치즈 타르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오븐에서 꺼낸 타르트를 카운터에 올려놓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고생했다, 서하은.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거세게 몰아붙이던 기세가 아니라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은아, 태주가 수술을 앞두고 있어. 수아를 한 번만 보고 싶다고 하더라.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혼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태주와 수아 사이의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타르트의 남은 반쪽을 바라보며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를 끊고 이틀을 고민했습니다. 수아에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이한테 아픈 아빠를 보여주는 게 맞는 건지 안 보여주는 게 맞는 건지. 답이 나지 않아서 수아의 놀이치료 상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이가 원하면 만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면회 전에 아빠의 현재 모습이 많이 변했다는 걸 미리 알려주세요. 상담사의 조언을 듣고 저녁에 수아 옆에 앉았습니다. 수아야, 아빠가 수아 보고 싶대. 병원에 있거든. 가볼래? 수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 만나러 가면 아빠 안 죽어? 가슴을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아빠의 생사를 자기 방문에 연결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치료를 받고 있어서 모습이 좀 달라졌을 수 있어. 근데 아빠는 아빠야. 알겠지?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수아의 손을 잡고
병원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6층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위에 태주가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거의 다 빠져 있었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얼굴에 볼이 움푹 패여 있었습니다. 팔에 수액줄이 꽂혀 있었습니다. 3개월 전 법정에서 봤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수아가 한 발짝 앞으로 나갔습니다. 아빠, 태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아를 보자 입술이 벌어졌지만 말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아야 왔어. 수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입이 파르르 떨리더니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를 죽이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저는 수아를 안아 올려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뒤에서 태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아야, 아빠 미안해. 수아가 제 목을 끌어안고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계속 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차장에서, 택시 안에서 수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한테 이 방문이 맞는 선택이었는지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부터 수아가 달라졌습니다. 자다가 아빠 죽어 라고 소리를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제가 안아줘도 한참을 떨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수업 중에 갑자기 울거나 친구랑 다투는 일이 생겼습니다. 일주일 뒤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수아가 요즘 많이 불안해 보여요. 오늘도 쉬는 시간에 혼자 울고 있었어요.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아동심리상담센터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상담사가 수아와 1시간가량 면담한 뒤 저를 불렀습니다. 수아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매우 크고 그것을 혼자 감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 놀이치료가 필요합니다. 주 2회 이상 오셔야 해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회당 8만 원입니다. 주 2회면 한 달에 64만 원. 이제 막 안정을 찾기 시작한 가게 살림에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아를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수아의 놀이치료가 시작되면서 제 하루는 더 빡빡해졌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가게에서 반죽을 하고 오전에 빵을 굽고 오후에 수아를 데리고 상담센터에 가고 저녁에 다시 가게를 정리하고 밤에 수아를 재우고 다음 날 새벽에 다시 반죽을 하고 몸이 버티질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게에서 오븐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천장이 빙빙 돌았습니다. 오븐 손잡이를 잡으려 했는데 손에 힘이 안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민지가 달려왔습니다. 언니, 괜찮아? 눈을 떠보니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민지가 119를 불러준 거였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빈혈이 심하고 만성 피로가 누적된 상태입니다. 지금 생활 방식을 계속하시면 더 큰 병이 됩니다. 최소 일주일은 쉬셔야 합니다. 일주일이요? 가게가 있어서 몸이 먼저입니다. 쉬지 않으면 다음번에는 여기 실려오는 게 아니라 쓰러진 채로 발견됩니다. 입원하게 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게 걱정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민지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지야, 가게 좀 부탁해. 나 며칠 못 나갈 것 같아. 언니, 걱정 마. 내가 최대한 해볼게. 하지만 민지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민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미안. 오늘은 물량을 못 맞춰서 문 닫았어. 그리고 납품하는 카페 사장님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이틀째 납품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러면 계약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병원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도윤이 병문 안을 왔습니다. 도윤이 제 어깨를 잡고 다시 눕혔습니다. 어디 가려고? 네가 쓰러지면 수아는 누가 돌봐? 제발 며칠만 쉬어. 가게가 문을 닫았어. 납품도 밀리고 있고 여기서 가게까지 잃으면 정말 끝이야. 민지한테 연락해서 최소한이라도 돌아가게 할게. 네가 지금 무리하면 진짜 끝나. 도윤의 눈이 단호했습니다. 저는 다시 베개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입원 3일째 되는 날 오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선영이 수아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수아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제 침대 난간을 붙잡고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엄마, 엄마도 아빠처럼 아픈 거야? 엄마도 죽는 거야? 수아의 눈에 공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빠도 병원, 엄마도 병원. 8살짜리 아이한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수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는 좀 쉬면 나아. 절대 안 죽어. 약속해. 수아가 제 옷을 움켜쥐었습니다. 수아의 눈에서 정말 믿어도 되는 거야? 라는 말이 보였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퇴원 후 일주일 동안 민지와 오정란이 번갈아 가게를 돌봐줬습니다. 오정란은 자기 회사 직원 한 명을 임시로 보내줬습니다. 내가 일으킨 가게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주셔도 되는 거예요? 오정란이 전화기 너머로 웃었습니다. 내가 놔둘 것 같아? 하은 씨 가게가 망하면 내 마음이 안 편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이 도움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불안했습니다. 수아의 놀이치료 비용과 제 치료비가 겹치면서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위자료가 분할 지급으로 확정됐지만 태주의 재산이 병원비로 빠져나가면서 실제 입금은 계속 밀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은아, 태주 쪽 재산 상태를 다시 확인해 봤어. 아파트 매각 대금이랑 금융자산이 병원비하고 세라한테 빼돌린 돈 때문에 많이 줄었어. 위자료 전액을 예정대로 받기 어려울 수도 있어. 이긴 재판인데 돈을 못 받는다고?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야. 태주 부모 명의로 넘어간 부동산에 대해서 소송을 넣었고 세라한테 빼돌린 돈도 태주 몫에서 계산해서 네가 받을 몫을 늘리는 방법이 있어. 내가 끝까지 할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이기고도 돈을 못 받는 현실. 하지만 도윤이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몸을 추스르고 가게에 복귀한 첫날 아침, 가게 유리문 앞에 섰습니다. 포스트잇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빨리 나으세요. 수아 엄마 힘내세요. 여기 빵 없으면 안 돼요. 크림치즈 타르트 기다리고 있어요. 한 장 한 장 읽었습니다. 이 작은 가게가 제 것만이 아니라 이 동네 사람들의 일상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오븐을 켰습니다. 무리하지 않겠다고 수아와 가게 사이에서 균형을 잡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복귀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아의 놀이치료가 조금씩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소리를 지르며 깨어나던 악몽이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었고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다시 어울려 놀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수아가 좋아지고 있어요. 엄마와의 안정적인 일상이 큰 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수아 안에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그리움이랑 화가 뒤섞여 있는 상태거든요. 적절한 시기에 수아가 스스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억지로 만나게 하거나 반대로 완전히 차단하지 마시고
수아가 원할 때 편지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게 해주세요. 아이가 자기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태주에 대한 제 감정은 제 것이고 수아에게 태주는 아버지였습니다. 그 두 가지는 별개였습니다. 수아가 원하면 아빠에게 편지를 쓸 수 있게 해주자고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같은 주에 도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은아, 좋은 소식이야. 태주 부모 명의로 넘어간 부동산 건 1심에서 이겼어. 이겼다고? 응. 재산을 빼돌리려고 부모한테 넘긴 거라고 법원이 인정한 거야. 그리고 재산 나누는 과정에서 태주가 세라한테 쓴 돈을 태주 몫에서 빼고 계산하기로 했으니까 네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났어. 세라 쪽은? 세라한테도 판결이 나왔어. 태주가 세라한테 넘긴 오피스텔 보증금이랑 현금 전부 돌려주라는 판결이야. 세라가 법정에서 선물이라고 생각했다고 변명했는데 재판부가 안 받아줬어. 수화기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통쾌하다기보다는 길고 긴 터널에서 출구가 보이는 기분이었습니다. 도윤아, 고마워. 진짜 고마워할 거 없어. 위자료랑 재산분할 금액이 순서대로 들어올 거야. 이제 좀 숨통이 트일 거다. 전화를 끊은 날 저녁 수아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놀이치료 시간에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작은 빵집 앞에 두 사람이 나란히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앞치마를 두른 긴 머리 여자, 한 명은 따은 머리의 작은 아이. 그리고 하늘 위에 구름처럼 그려진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아야, 이거 누구야? 수아가 하늘 위의 사람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아빠, 아빠는 저기 있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아이가 아빠를 사라진 사람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상담사가 나중에 전화로 말해줬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신호예요. 수아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재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그림을 가게 카운터 옆 벽에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수아가 물었습니다. 엄마, 거기 붙이는 거야? 응. 이거 엄마 보물 1호야. 수아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몇 달 만에 처음 보는 수아의 웃음이었습니다. 가게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오정란의 조언으로 전화 주문과 인터넷 주문을 받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동네 손님뿐 아니라 좀 먼 곳에서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배달 매출이 붙으면서 월 순이익이 300만 원을 넘겼습니다. 민지가 정식 직원으로 합류하면서 제가 쓰러질 걱정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를 정리하고 도윤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윤아, 이제 좀 살 것 같아. 당연하지. 원래 넌 이런 사람이야. 잃어버렸던 걸 다시 찾은 것뿐이야. 그 말이 어떤 대단한 칭찬보다 깊이 와닿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가게 불을 끄면서 생애 처음으로 내가 번 돈으로 내 삶을 꾸리고 있다는 감각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를 통해 태주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수아에게 보내는 손편지였습니다. 접힌 편지지를 펴보니 글씨가 삐뚤삐뚤했습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이라 손에 힘이 없는 게 글씨에서 보였습니다. 수아야, 아빠가 많이 미안해. 아빠가 잘못한 거야. 아프게 해서 미안해. 엄마 말 잘 듣고 건강하게 자라. 수아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수아가 소파에 앉아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는 뒷모습이 작고 조용했습니다. 다 읽고 나서 수아가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응? 아빠한테 답장 써도 돼?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럼 쓰고 싶은 거 다 써.
수아가 방으로 가서 색연필통을 가져왔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편지지 위에 한 글자씩 정성껏 쓰기 시작했습니다. 수아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와 태주 사이의 관계는 제가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아가 스스로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것. 그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베이커리 오픈 1주년이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화분 몇 개를 바깥에 늘어놓았습니다. 민지가 진열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1주년이다. 작년 이맘때 5분 시운전하면서 울던 거 기억나? 울긴 누가 울었어. 울었잖아. 빵 냄새 맡고 눈물 줄줄 흘렸잖아. 민지가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1년 전에 내가 떠올랐습니다. 셔터 내려진 텅 빈 가게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그날. 그때는 이 가게가 1년을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수아가 학교 가기 전에 카운터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특별한 날이야? 응. 엄마 가게 생일이야. 그러면 케이크 만들어야지. 학교 끝나고 같이 만들자. 수아가 책가방을 메고 뛰어나갔습니다. 오후에 수아가 돌아오자 셋이서 1주년 기념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수아가 딸기를 케이크 위에 올리고 민지가 생크림을 짜고 저는 옆에서 수아의 손에 묻은 크림을 닦아줬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더니 오정란이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1년 전에 울상 짓던 애가 사장님 얼굴이 다 됐네. 선배님 오셨어요? 내가 이런 날을 빠지겠어? 오정란 뒤로 선영이 지호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하은아, 축하해. 지호가 곰돌이 쿠키 사달라고 아침부터 난리야. 지호와 수아가 나란히 카운터 앞에 서서 쿠키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에는 아무도 없던 이 공간에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빵 냄새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풍경 하나하나를 제가 이를 악물고 싸워서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수아가 케이크 위에 마지막 딸기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년에는 가게 더 커져? 그래. 같이 키우자. 수아의 이마에 밀가루 묻은 손을 갖다 대며 웃었습니다. 저녁에 도윤과 단둘이 밥을 먹었습니다. 가게 근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도윤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수저를 만지작거리며 자꾸 말을 꺼내다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도윤아, 왜 그래? 할 말 있으면 해. 도윤이 물잔을 내려놓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은아, 졸업식 날 너한테 못한 말이 있었어. 응? 그때도 이렇게 앞에 앉아 있었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 지금도 똑같네. 도윤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저는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좋아했어. 그때 말 못하고 졸업했지. 알고 있었습니다. 졸업식 날 도윤이 뭔가를 말하려다 삼킨 표정을 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이미 태주를 만나고 있었고 도윤은 아무 말하지 않았죠. 한참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고마워. 이 말은 진심이야. 근데 아직은 대답을 못하겠어. 도윤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근데 싫지는 않아. 도윤이 멈칫하더니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거면 충분해. 식당을 나서며 나란히 걸었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 사이에 아직 거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방향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아파트 계단통에서 주저앉아 울던 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지금 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태주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받았습니다. 태주의 목소리가 이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차분하고 느렸습니다. 하은아, 응,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했어.
진심으로. 수아를 좋은 엄마 곁에 둬서 다행이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고 연민도 아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은 기묘한 고요함이었습니다. 태주라는 사람을 미워하지도 용서하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내 인생에서 지나간 한 챕터로 놓아두기로 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 전 수아와 함께 곰돌이 쿠키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쿠키 틀로 반죽을 찍어내며 코끝에 밀가루를 잔뜩 묻혔습니다. 엄마, 이거 아빠한테도 보내줘도 돼? 아빠가 맛있는 거 못 먹잖아. 반죽을 치던 손이 멈췄습니다. 수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밀가루 묻은 코끝 위로 맑은 눈이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예쁘게 포장하자. 5분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5분 문을 열자 갓 구워진 쿠키에서 따뜻한 버터 향이 가게 안에 퍼졌습니다. 1년 전 어쩌라고 이혼이나 해줘라는 말에 다리가 풀렸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수아의 손을 잡고 가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수아의 아틀리에 앞에 아침 햇살이 쏟아지던 그 장면에서 저는 문득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피를 토하는 남편을 살리겠다고 달려간 그 집에서 상간녀 옆에 앉은 남편이 내뱉은 말. 어쩌라고. 이혼이나 해줘.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자리에서 저는 일어섰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고 증거를 모으고 창업 지원 사업에 지원하고 새벽 4시에 반죽을 치고 법정에 섰습니다. 쉬운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가락질, 텅 빈 통장, 쓰러져 실려간 병원 침대, 악몽에 시달리는 수아의 울음소리.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수백 번이었습니다.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제 곁에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묵묵히 법적 싸움을 이끌어준 도윤이, 같은 아픔을 겪은 선배로서 손을 내밀어준 오정란 선배님, 가게를 함께 지켜준 민지, 그리고 엄마 빵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라고 말해준 수아. 혼자였다면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태주를 용서했느냐고 물으신다면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더 이상 미워하는데 제 시간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살고 저는 제 인생을 사는 거죠. 결혼 10년 동안 저는 제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정태주의 아내, 정수아의 엄마. 그게 저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남자가 이혼이나 해줘라고 내뱉은 그 순간이 제 인생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당신이 끝내준 인생 덕분에 나는 비로소 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실까요? 계시다면 시청자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연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어땠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